저 뒷모습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이? 윤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자에게 달려가 안기는 게 보였어요. 당장 차 세워요! 윤호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수연아, 여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이들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수연은 욕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직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손에 든 작은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수연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사온 지 벌써 사흘째였어요. 그동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제발. 수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테스트기의 작은 창을 응시했습니다. 3분이 지나고 천천히 선명해지는 2개의 붉은 줄. 그 순간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욕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은 배를 감싸 안았어요. 정말이야? 임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속으로 많이 애태웠던 수연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가끔 친척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가슴이 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생긴 겁니다. 수연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배는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부모님도 없이 병든 여동생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온 수연에게 이제 정말 자신만의 가족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동생 미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연이는 지난 3년간 희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윤호가 모든 치료비를 대주고 있었죠. 미연아, 언니가 이제 엄마가 된대. 내 조카가 생기는 거야. 수연은 임신 사실을 알려주면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이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 상상이 됐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서둘러 욕실을 나와 전화를 확인하니 남편 김윤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지금 윤호는 회사 일로 독일 출장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밝게 떨렸습니다. 수연아, 나야. 잠 안 자고 뭐해? 거기 새벽이잖아. 윤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지금 저녁 시간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한테 좋은 소식 있어요. 수연은 임신 사실을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큰 소식은 전화로 하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가봐야 했죠.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소식? 뭔데?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말해봐. 윤호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 돼요. 직접 와서 말해줄게요.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궁금해서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윤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우리 아가. 수연의 머릿속엔 벌써 아기방을 꾸미는 상상이 가득했습니다. 노란색 벽지에 귀여운 곰돌이 인형들을 놓고 작은 아기 침대를 창가에 두면 얼마나 예쁠까요? 윤호는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기 엄마들을 보면 우리도 빨리 아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런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모습을 상상하니 수연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이 생기는 거야. 우리 집도 이제 정말 가족 같아지는 거지. 수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 8시 식탁에서는 시어머니 윤경자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윤경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수연이 국그릇을 들고 다가가려는데 윤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경자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아버지 김재문 회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윤경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경자는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회사 일이야. 괜찮아. 신경 쓸 거 없다. 하지만 윤경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 때문에 들떠있던 수연은 그 불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윤경자는 국그릇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시각 강남에 위치한 김재문 회장의 비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한 경제신문 기사가 크게 띄워져 있었어요. 현일그룹 막내 아들, 명동 부동산 재벌 손녀와 약혼. 김재문 회장은 그 기사를 노려보며 책상을 쳤습니다. 현일그룹은 오래된 라이벌 구도의 기업이었죠.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 저쪽은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데. 회의실 안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재문의 환한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죠. 지금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걸 말입니다. 윤호 결혼은 실패작이었어. 아무 쓸모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어서야. 김재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봐. 정수연 씨의 여동생 관련 자료입니다. 현재 중앙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월 치료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문은 그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윤호 인생에서 쓸모없는 건 다 잘라낼 시간이야.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운명이 지금 이 차가운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수연은 그날 하루 종일 들뜬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아기용품 쇼핑몰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육아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도 했어요. 아기 옷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작고 귀여운 베넷 저고리들을 보며 한참을 미소 지었습니다. 분홍색으로 살까, 하늘색으로 살까, 아니면 노란색이 더 예쁠까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병원은 윤호가 오면 함께 손잡고 가고 싶어서 꾹 참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수연은 다시 한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큰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지 말입니다. 바로 내일 수연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힐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연은 시아버지의 집무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재문 회장의 비서가 직접 찾아왔을 때부터 수연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결혼한 지 2년 동안 시아버지가 수연을 따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나 남편을 통해서만 얘기를 주고받았죠. 들어오게. 김재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집무실 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김재문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지 말고 서 있어. 얘기 길지 않을 거다. 김재문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와 나 단둘이 얘기 좀 해보자. 김재문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수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연이 그 서류를 집어들려는데 김재문이 손으로 막았어요. 볼 필요 없어. 그냥 들으면 돼. 김재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 하지만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난 사람이나 물건이나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자기의 쓰임새가 있는 거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라. 김재문이 수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문제야. 너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김재문은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경제뉴스 기사가 떠올랐어요. 봤나? 경쟁사 막내 아들이 명동 부동산 재벌 손녀와 약혼했어. 저쪽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김재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재벌가끼리 혼인으로 묶여서 힘을 키우는 거야.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지.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 이거야. 수연은 김재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윤호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해. 그런데 지금 윤호 옆에 누가 있지? 바로 너야. 아무 쓸모없는 너 말이야. 김재문은 수연을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집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잖아. 부모도 없이 병든 동생 하나 달랑 있는 게 전부지. 그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윤호한테 도움이 되겠어?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수발 드는 것도, 명절 때마다 친척들 시중 드는 것도 모두 인정받고 싶어서였는데 결국 자신은 그들의 기준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너는 우리 집의 짐일 뿐이야. 김재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김재문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병원 차트였어요. 수연이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정미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의료 기록이었어요. 이에 내 동생.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윤호가 다 대주고 있다지. 김재문이 그 차트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동생 희귀병이라며.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돈 없으면 못 살고 돈 있으면 사는 병이지. 김재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내가 내 동생을 미국 최고 병원에 보내주마. 생활비, 간병인비는 물론이고 건강해진다면 학비까지 모두 다 지원해주지. 평생 돈 걱정 없이 내 동생이 살게 해주마. 수연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갑자기 동생 미연의 미래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간단한 거래야. 내 동생을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줄 테니 너는 그저 윤호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돼. 쉽지 않니? 김재문의 목소리엔 감정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적으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가의 목소리였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그럼 저희 부부는 사라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게지. 하지만 내가 거절한다면 내 동생은 오늘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거다. 무슨 뜻인지 알지? 이런 걸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윤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문이 벌떡 일어나 수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내 일이야. 윤호랑 상관없는 내 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동생 치료는 그 순간 끝이야. 내 동생 살려야 하지 않겠어? 김재문이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수연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윤호에게 연락할 수 없다면 남은 건 시어머니였죠. 수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윤경자, 내 시어미가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김재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분명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수연은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뒤에서 김재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봤자 소용없어. 내 말 안 들으면 내 동생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수연은 방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윤경자가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윤경자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나올 수 없었던 거였어요. 수연은 방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경자는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무너져 내린 수연의 모습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자신도 겁쟁이라는 걸,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복도 바닥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어요. 아침에 그토록 행복했던 임신 소식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가 마음을 바꿀까요? 아니면 더 잔인하게 나올까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어요.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언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말하던 그 얇은 얼굴. 수연은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에게 선택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동생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 때문에 세상이 다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 아이가 위험해질까? 수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손주라는 이유로 마음을 바꿔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나올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어요. 김재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오늘 똑똑히 봤으니까요. 아니면 수연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윤호 씨가 날 지켜줄까? 남편 윤호는 분명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호는 늘 수연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사랑한다며 아내로 맞아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만약 윤호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낮에 들었던 김재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동생 살려야 하지 않겠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윤호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여동생의 치료가 끊길 테니까요.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나왔어요. 수연은 그 사진첩을 꺼내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고, 여동생 미연이와 단둘이 찍은 사진도 많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미연이의 사진이었어요. 3년 전 미연이가 처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미연이는 너무 마른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었죠. 언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그냥 나 놔둬도 돼. 21살이던 미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그런 동생의 손을 꽉 잡았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살아있으면 나는 다 괜찮아. 수연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단 하나 남은 혈육이 동생 미연이었어요. 미연이가 없으면 수연은 이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만은 살려야 했어요. 미연이의 병은 희귀병이었습니다. 치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일반 회사원이었던 수연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다행히 윤호와 결혼한 후 윤호가 모든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룹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미연이를 돌봐줬어요. 그래. 이게 다 윤호 씨 덕에 누리는 거였지. 수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지금 동생이 살아있는 것도 치료받고 있는 것도 다 윤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수연은 사진첩을 덮고 다시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남편도 모르는 이 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 작은 생명과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수연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수연은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은 배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고 억지로라도 화장을 했어요. 오늘 김재문 회장이 계약서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외출하셨다고 했어요.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피한 거겠죠. 오전 10시 김재문이 비서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수연과 김재문, 그리고 비서 한 명만 앉아 있었어요. 김재문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읽어봐. 김재문이 서류를 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계약서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 및 재산 포기 각서. 수연은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수연은 김윤호와 원만히 이혼하며 김윤호 및 김씨 일가와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대신 김재문은 정미연의 평생 치료비 및 생활비, 학비를 전액 부담한다. 정미연은 미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동생을 살리는 조건,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수연은 남편을, 아이들의 아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안으로 답 줘라. 김재문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하루 더 생각할 시간 주는 거야. 오늘 자정까지 서명 안 하면 내일부터 내 동생 치료는 중단된다. 수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김재문은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가 펜 하나를 꺼내 수연 앞에 놓았어요. 지금 서명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하루는 줄게. 마음을 단단히 할 시간은 주마. 김재문은 일어서며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윤호한테 연락하는 순간 이 모든 조건은 무효야. 알아들었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문과 비서가 나간 후 거실엔 수연 혼자만 남았어요. 수연은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앙병원 7층 특실. 여동생 미연이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수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연이가 침대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얼굴이었어요. 치료를 받은 지 3년이 되어 가니 얼굴에도 혈색이 많이 돌았습니다. 미연아. 수연은 동생 곁에 앉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이의 손은 여전히 가늘고 차가웠어요.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언니는 맨날 나 보고 싶다고만 하네. 미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동생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자정까지 1시간이 남았어요. 수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어요. 윤호 씨, 미안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수연. 세 글자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친 수연은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아직 만나지도 못한 아이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에게서 아빠를 없애버리는 것을요. 윤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오후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문 회장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떠나야 하니까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건 김재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수연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황급히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수연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있었어요.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짐을 다 못 챙겨서요. 제 옷이랑 사진첩만이라도. 안 됩니다. 다른 보안 요원이 수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회장님 지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옷 한 벌, 사진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니요. 수연이 옷장으로 다가가려 하자 보안 요원이 팔을 붙잡았어요. 비켜주십시오. 그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의 소나기가 꽤 세게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갈 준비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럼 윤호 씨한테라도 연락 좀 할게요.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연락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제 남편인데 인사도 못하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김재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호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김재문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윤호한테 이미 다 얘기했어. 내가 이혼하기로 했다고. 그 애도 동의했고. 그럴 리 없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윤호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김재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거지.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윤호가 정말 동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재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수연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내려가. 나갈 시간이야. 김재문이 손짓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수연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으로 이끌었어요. 수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현관으로 끌려 내려오는 순간 수연은 2층에 있는 시어머니 방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라면, 윤경자라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님. 수연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수연을 현관 쪽으로 끌고 가는 동안에도 수연은 계속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연이에요. 제발 나와주세요. 2층 복도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경자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은 끝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방향을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발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방 안에서 윤경자는 문틈 사이로 끌려가는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나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무섭고 그 결과가 두려웠던 겁니다. 윤경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윤경자는 그저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은 현관까지 끌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수연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수연은 현관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섰을 때
뒤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안 돼. 수연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수연은 대문 앞에 멍하니 서서 집을 돌아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집, 행복했던 기억들이 가득한 곳. 그 모든 게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 아기, 미안해. 수연은 배를 감싸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방 하나 없이, 지갑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겨우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주머니 속 휴대폰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말 그대로 내쫓긴 거였죠. 수연은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멈춰 섰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곧 거센 비로 변했어요. 수연은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수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붙었고 옷은 무겁게 물을 머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가 내리는 게 다행이었어요. 비 때문에 우는 건지 눈물 때문에 우는 건지 구분이 안 갔으니까요. 한참을 걷다가 수연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젖은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꼭 지켜줄 거야. 그 시각 김씨 가문의 저택 서재에서 김재문은 비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정수연은? 김재문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김재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내일 새벽에 처리하도록.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야. 김재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정수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처리해. 서류 다 만들고 병원 기록도 조작하고 깨끗하고 뒤탈없게.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새벽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끝나면 윤호에게 바로 알려주고. 네, 회장님. 비서가 서재를 나가자 김재문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정원이 보였어요. 김재문은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안하게 됐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김재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안함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사업상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했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젖은 옷 속에서 배를 감싸며 떨고 있었어요. 조금만 버티자. 우리 아기. 수연의 작은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수연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연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연은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의 긴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독일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윤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귀국이었어요. 수연이 말한 좋은 소식이 뭔지 궁금해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혔습니다. 그때 윤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비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윤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본부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윤호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호텔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이. 비서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연이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윤호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윤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윤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한국으로 바로 오셔야. 윤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비서인 이 차장에게 말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를 알아봐야 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쥐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한국행 가장 빠른 비행기. 지금 당장 타야 합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이 차장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본부장님 오후에 현지 회사와 미팅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요. 와이프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윤호의 다급함에 이 차장은 알겠다며 바로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3시간 후 출발하는 편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가죠. 바로 공항 가는 차편 부탁합니다. 윤호는 바로 호텔룸으로 올라가 짐을 대충 챙기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수연은 전화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밝게 웃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아.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윤호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아버지의 비서와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호는 비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연 씨는? 본부장님, 일단 차에. 어디 있냐고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식장입니다.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윤호는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윤호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윤호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저께 밤 빗길에서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없고. 목격자가 없다고요? 네, CCTV도 고장 나 있었던 지역이라. 윤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수연을 빨리 만나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윤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빈소가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수연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수연아. 윤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어요.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좋은 소식 있다고 했잖아. 윤호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어? 말해줘야지. 하지만 영정 속 수연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윤호는 영정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윤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윤경자가 들어왔습니다. 윤경자는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윤경자는 며느리의 영정 앞에 섰다가 멀리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연이가 왜 비가 오는데 혼자 밖에 나갔습니까?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습니까? 윤경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걸, 자신은 그저 방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쫓아낸 날 사고가 났다는 걸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윤호야. 어미가 미안해. 윤경자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지금은 물어볼 기력도 없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김재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재문은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침통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슬픈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아버지. 윤호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김재문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라. 이제 상주 노릇해야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윤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뭐라고 하길 바라나?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지. 내 와이프 가는 길 잘 챙겨 보내야 할 거 아니냐. 김재문의 말에 윤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통했지만 가는 길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도 맞았으니까요. 윤호는 다시 수연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친척들이 문상을 왔어요. 수연의 여동생 미연이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올 수 없었습니다. 윤호가 병실에 찾아가 소식을 전하자 미연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언니, 언니. 미연이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진정제를 놔야 했을 정도였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수연의 관이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윤호는 관 뒤를 따라가며 계속 울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화장이 끝나고 수연의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윤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뭐였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재문의 서재에서 비서가 서류를 보고했습니다. 정수연 씨 법적 사망 처리 완료됐습니다. 호적은? 말소했습니다. 모든 기록도 정리했고요. 김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계좌며 신용카드며 다 정리됐나? 네, 전부 처리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정수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재문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됐군.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비서가 물러가자 김재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보였어요. 김재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정수연은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였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으니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재문은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의 뱃속에 자신의 손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는 그날부터 매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수연의 유골함 앞에 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경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 수연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복도에서 자신을 부르던 수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방문을 열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윤경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엄마야. 윤경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엄마였어요. 평생 남편에게 눌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맞서지 못한 겁쟁이였죠. 하지만 윤경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정말 죽었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고 장례식도 치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사고라니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례 절차에 있는 망자와의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며 보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만 했죠. 윤경자는 오래 집안일을 봐온 집사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은 윤경자의 친정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었어요. 윤경자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박 실장, 부탁이 있어요. 윤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 며느리. 수연이 말이에요. 그 애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박 실장은 잠시 윤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 석연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모님,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작은 사모님께서 쫓겨나신 후 가시는 걸 따라가 봤거든요. 뭐라고요? 윤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안 요원들을 시켜 작은 사모님을 내보내셨습니다. 사모님도 들으셨겠지만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시원으로 가셨습니다. 신림동 쪽에요. 윤경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건가요?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를 꾸미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장례식도 사망신고도 모두 위장이었던 거죠. 박 실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조용히 확인해봐요. 이틀 뒤 윤경자는 남편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신림동으로 향했어요.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여기에요, 사모님. 2층 7번 방입니다. 윤경자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7번 방문 앞에 섰어요. 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어요. 윤경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 틈 사이로 수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윤경자를 보자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수연아. 윤경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윤경자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님, 어떡해.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윤경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나갔어야 했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도 겁쟁이였어. 수연도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윤경자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윤경자의 시선이 수연의 배에 머물렀어요. 수연아, 혹시... 수연은 윤경자의 시선을 느끼고 배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임신한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특유의 수척함이 있었죠. 네, 임신했어요. 윤경자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 있었구나. 네, 쫓겨나기 이틀 전에 알았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윤경자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경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거 받아라. 현금 5천만 원이야. 수연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받아. 아이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윤경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새 신분증이야. 강수진. 이 이름으로 살아야 해. 수연은 그 신분증의 낯선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이혼하고 나온 건데. 왜 새 신분증이 필요한 거죠? 며칠 전 내 장례를 치렀단다. 네. 수연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저 이혼하고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미연에게조차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지, 제 짐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건지요. 죽은 사람으로 처리할 거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야 했던 겁니다. 난 정말 그날 내가 그대로 나가고 죽은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윤경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제가 죽었다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다. 일단 이거 받고 정수연은 잊어. 그래야 너와 아기가 살 수 있어. 수연은 낯선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정수연은 죽은 사람이 되고 강수진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였죠. 윤호 씨는 알고 있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윤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애도 내가 죽은 줄 알아. 매주 납골당에 가서 울고 있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단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호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윤호에게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수연아,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이제 강수진이에요. 정수연은 정말 죽은 거예요. 윤경자는 며느리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윤경자는 수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제발 살아줘라. 아이도 건강히 낳고. 네, 어머님. 꼭 그럴게요. 어머님, 미연이는 미국으로 잘 갔나요? 수연은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미연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연의 치료를 담보로 거래를 한 것인데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사돈 처녀라면 내 사망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했다.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걸 윤호가 겨우 설득해 미국으로 보냈어. 걱정 안 해도 된다.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윤경자가 떠난 후
수연은 신분증과 현금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였죠. 자신을 속여 내쫓고 사망 처리까지 한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몸을 낮춰야 할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잘 지켜서 건강하게 낳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수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산모 강수진의 이름이었죠. 수연은 혼자 초음파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두 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네요. 축하드려요. 수연은 눈물이 흘렀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이 함께 찾아와 주다니. 슬프지만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수연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알게 되었죠.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윤호가 생각났습니다. 윤호가 함께였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지금은 강수진이었으니까요. 우리 아가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임신 9개월이 되던 날, 수연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무도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 분만실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며 진통을 견뎠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윤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호 씨, 미안해요. 내 선택으로. 우리 아기들 못 봐서. 새벽 4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아기도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쌍둥이 남매네요. 수연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들. 윤호와 자신을 닮은 아이들이었어요. 예준이, 예나. 수연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수연은 아기 둘을 안고 새로 구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산 한 달 전쯤 구한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고시원에서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윤경자가 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낡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예준아, 예나야. 수연은 아기들을 안고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방 하나는 수연과 아기들이 함께 쓰고 다른 방은 아기 옷과 물건들을 놓는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부엌은 좁았지만 요리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출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아기들 성은요? 엄마 성으로 해주세요. 강혜준, 강혜나로요.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윤호의 아이들은 아버지도 모른 채 엄마의 성을 따라 세상에 등록됐어요. 아이들이 100일쯤 되었을 때 윤경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수연아. 윤경자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호 얼굴이 그대로네. 우리 손주들. 윤경자는 예준이와 예나를 번갈아 안아봤어요. 아이들은 낯을 가리지 않고 윤경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수연이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윤경자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여기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윤경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님, 이미 많이 받았는데요. 됐어. 애들 분유값이라도 하렴. 둘이니 배로 들거 아니니. 윤경자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돈 처녀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다더라. 수연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윤호는 아직도 매주 납골당에 가. 너 생각하면서 울고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윤호를 너무 사랑했지만 미연은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윤경자는 한참 아이들과 놀다가 떠났습니다. 문 앞에서 수연에게 말했어요. 자주는 못 올 거야. 남편 눈치가 있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윤경자가 떠난 후 수연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어요. 그래, 버텨보자. 할 수 있어.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윤경자가 준 돈이 있었으니까요. 매달 아이들 분유값과 기저귀가, 그리고 월세와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었어요. 아무리 아껴보려 해도 쌍둥이를 키우려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수연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속도라면 아무리 줄여서 쓴다고 해도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수연은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9개월이 됐어요. 조금씩 크고 있었고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해.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려 해도 당장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 더 고민하다가 수연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 자리세가 필요 없는 일, 바로 김밥 장사였어요. 미연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수연의 김밥이었습니다. 그래도 판매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연은 인터넷을 찾아보며 김밥을 연구했어요. 어떤 김밥을 만들어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결국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침 출근길에 직장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김밥을 파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역 앞을 답사했어요.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여기대다. 여기서 팔자. 예준이와 예나가 돌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은 처음으로 김밥 장사를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어요. 야채 김밥, 참치 김밥, 치즈 김밥. 세 종류를 100줄 정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출근하자. 수연은 예준이를 등에 업고 예나를 앞으로 안았습니다. 이중 아기띠를 사용했어요. 한 손으로는 김밥 보냉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15분을 걸어가야 했어요. 무겁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아기 둘의 김밥까지 30kg이 넘는 무게였어요. 하지만 택시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6시 반 수연은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밥을 펼쳐놓고 가격표를 세웠어요. 한 줄에 3,000원이었습니다. 김밥 사세요. 갓 만든 김밥이에요. 수연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등에 예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일하는 거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쌍둥이네. 애들 데리고 김밥 하세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집에 둘 수가 없어서요. 하나 주세요. 참치요. 감사합니다. 수연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수연은 100줄 중 50줄을 팔았어요. 첫 장사치고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예준이 예나 덕분이야. 수연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수연의 김밥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6시 반에 여의도역 앞에 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김밥 아줌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준이와 예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들 진짜 예쁘네요. 힘들겠어요. 한 여자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연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후면 혼자 울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기 둘을 안고 업고 몇 시간씩 서 있으려니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애들 잘 커주고 있잖아. 수연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예준이가 처음 말을 한 건 돌 지나고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김밥을 싸고 있는데 예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준이를 돌아보니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예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엄마야. 예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연은 예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예나는 예준이보다 먼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의도역 앞에서 예나가 비틀비틀 걸어 나오려 했어요. 수연이 황급히 잡았습니다. 안 돼, 예나야. 차단이잖아. 하지만 예나의 걸음마를 본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걸음마 시작했네. 진짜 예쁘다. 아줌마, 고생 많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힘들어도 너무 예뻐요. 수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전부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 씩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연과 달리 김윤호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수연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본부장이라는 직책은 그대로였지만 윤호는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6시면 윤호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누워있던 그 자리. 윤호는 매일 아침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연아.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불러보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서 윤호는 일만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으며 서류만 봤어요. 본부장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죠? 너무 무리하십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사실은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수연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차라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았어요. 주말이 되면 윤호는 어김없이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납골당이었죠. 수연의 유골함이 안치된 곳이었어요. 윤호는 그곳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왔어. 윤호는 유골함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 내가 좋아했던 환경 사업이야. 기억나? 내가 그랬었잖아. 우리 회사도 환경을 보존하는 프로젝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윤호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수연이 살아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였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윤호는 이 질문을 매번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소식을 안고 가서 다행이다. 그치? 윤호는 유골함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호가 납골당에 있는데 아버지 김재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호야, 집에 들어와라. 손님이 왔다. 무슨 손님인데요? 와보면 알아. 김재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호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는 중년 부부와 젊은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또 선 보러 온 거였습니다. 윤호가 선자리에 나서지를 않고 약속을 잡아놔도 파토내기 일수이니 김 회장은 아예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윤호 왔구나. 여기 앉아라. 김재문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윤호는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전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앉아서 얘기나 해봐라. 전 재혼 안 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호야, 이러지 말고. 제 아내는 아직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 없습니다. 윤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김재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애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됐나 봅니다. 김재문이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김재문은 서재로 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김재문은 10명이 넘는 여자들을 윤호에게 소개했어요. 재벌가 딸, 의사 딸, 교수 딸. 모두 좋은 집안의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집안이야. 대한그룹 회장 막내 딸이라고. 김재문이 3년째 되던 해에 또 말했습니다. 전 재혼 안 합니다. 윤호는 소리쳤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죽은 여자 붙들고 있을 거야. 김재문도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아버지는 사람 마음도 모르십니까? 제 아내가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납니까? 3년이면 충분해. 이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가야지. 전 못합니다.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윤호는 그렇게 선언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재문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결국 김재문의 정략 결혼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윤호가 완강하게 거부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윤경자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윤호가 납골당에 갈 때마다 윤경자도 멀리서 따라갔어요. 아들이 유골함 앞에서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윤경자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지 못했고 이제 아들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다고 윤호에게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윤경자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식탁에서 둘만 마주 앉았을 때였어요. 김재문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가 나 때문이야? 윤호가 저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윤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는 윤경자였어요. 수연이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해. 김재문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왜 자꾸 들춰내는 거야?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봐봐요. 애가 저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윤경자도 맞서 소리쳤습니다. 김재문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윤호가 저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그만하라고. 김재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경자는 식탁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4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김재문은 서재에서 혼자 있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윤호와 수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연의 미소가 너무나 밝았습니다. 김재문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건가?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재문은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틀릴 리 없었습니다. 어떻게 키워온 회사인데 이 회사를 더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기에 후회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윤호는 상무로 승진했고 여전히 회사와 납골당만 오갔어요.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상무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요. 영양실조 판정이 나왔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호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윤호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었어요. 그것도 대충 때우는 정도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윤호는 또 납골당에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로 5년이야. 내가 떠난 지 5년. 윤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보고 싶어. 윤호는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멀리서 윤경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경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 윤호, 저렇게 됐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경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봐요. 윤호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걸요. 김재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전 다 알아요.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거. 김재문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입 다물어. 절대로 말하지 마. 싫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부는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경자는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위협이 두려웠던 겁니다. 쌍둥이 손주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카드로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여의도 호텔에서 열리는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상무님 출발하시죠. 10분 후면 도착 예정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들어섰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이른 시간임에도 출근하는 차가 많이 밀렸어요. 여의도역 앞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는 사람이 있네요.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윤호는 별 관심 없이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 3번 출구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김밥이 담긴 통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아이 둘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시선이 그 여자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저 뒷모습은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깨선이 서 있는 자세가 묘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윤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더 자세히 봤어요. 바로 그때 여자가 아이 하나에게 손을 내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보였어요. 윤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연이.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얼굴. 5년 동안 매주 납골당에서 그리워하던 그 얼굴. 윤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설마. 윤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5년 동안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보는 거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여자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아이들을 쓰다듬었어요. 그 웃는 모습, 윤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수연의 미소였습니다. 수연이, 수연이야. 윤호는 얼어붙은 듯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 창밖의 여자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윤호가 소리쳤어요. 차 세워요. 네. 차 세우라고요. 지금 당장. 운전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윤호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뒤따라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윤호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하철 출구 쪽으로 뛰었어요. 수연은 김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 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목소리.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윤호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수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예준이와 예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예준아, 예나야. 엄마 손잡아. 윤호는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20m, 10m, 5m. 거리가 좁혀졌어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윤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수연은 김밥통을 그대로 두고 아이들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예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빨리 가자. 수연은 지하철역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기려 했어요. 윤호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하지만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윤호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혔어요. 수연과 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윤호가 사람들을 헤치며 나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과 아이들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윤호는 지하철역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윤호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윤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윤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윤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이 서 있던 그 자리로 갔어요. 김밥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김밥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참치 김밥, 야채 김밥, 치즈 김밥, 정갈하게 담긴 김밥들. 수연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여기서 김밥을 팔고 있었구나. 윤호는 주저앉아 김밥통을 만졌습니다. 조찬 모임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윤호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나와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김밥통을 펼쳤습니다.
윤호는 멀리 커피숍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도망가지 못하게 신중해야 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수연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윤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수연은 버스를 탔습니다. 윤호도 택시를 타고 그 버스를 따라갔어요. 30분쯤 가서 수연이 내렸습니다. 작은 주택가였어요. 윤호는 수연이 들어가는 집을 확인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 1층 가호였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윤호는 그 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윤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짧은 소리가 울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수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윤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5년 만에 다시 마주 섰습니다. 윤호 씨.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왜 살아있어? 넌 죽었잖아. 윤호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예준이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신과 똑 닮은 남자아이, 그리고 수연을 닮은 여자아이. 쌍둥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순간 윤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어요. 윤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연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수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는 비좁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준이와 예나가 윤호를 쳐다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5살쯤 돼 보였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예나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준아, 예나야. 방에 들어가 있어. 수연이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간 후 수연과 윤호만 거실에 남았어요. 앉으세요. 수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서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살아있어? 장례식까지 했는데. 납골당에 유골함도 있는데. 거짓이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호가 다가섰습니다. 수연은 뒤로 물러서며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던 것, 시아버지에게 호출당한 것, 여동생을 인질로 협박받은 것, 쫓겨난 밤의 일들.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윤호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을 살리려면 전 이혼하는 거로만 알았어요. 죽은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버지의 일도 또 임신한 것도 왜 안 말했어?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님이 더 잔인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미연이는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이렇게 혼자 애를 낳고 혼자 나는 지금껏 그것도 모르고 윤호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윤호는 수연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한 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옆에 없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며 예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나쁘게 하지 마요. 예준이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윤호는 그 아이를 돌아봤어요. 자신과 똑 닮은 아들. 윤호는 무릎을 꿇고 예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엄마를 울려서 미안해. 엄마 울리면 안 돼요. 예나도 나와서 엄마 뒤에 섰습니다. 윤호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네. 윤호 씨, 우리 아이들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윤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5년 동안 자신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쌍둥이가.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경계하며 물러섰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수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재문은 서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윤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재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한 짓 다 알고 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재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봤어요. 뭘 안다는 거야? 수연이가 살아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어요. 김재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쩌다니요. 제 아내이니 데리고 올 겁니다. 김재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호야, 정신 차려라.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나지 않았어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다시 데리고 올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뭐,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말에 김 회장이 멈칫했어요. 5년 전 수연을 그렇게 내쫓고 서류상 죽은 사람으로 만든 뒤 김 회장은 수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동생의 목숨을 쥐고 있으니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이라니. 아버지가 죽은 사람으로 만든 제 아내가 그때 뱃속에 제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라니 무슨. 쌍둥이예요. 제 아들과 딸이 지금 아내와 함께 허름한 빌라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데리고 올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 여자 다시 데려올 거면 상속 포기해라. 회사에서 나가. 김재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에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김재문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제 핏줄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윤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뭐? 김재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모든 권리, 상속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만 있으면 됩니다. 윤호는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김재문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윤경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윤경자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생 순종만 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5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당신도 나가. 김재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경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죠. 수연이한테, 손주들한테. 윤경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재문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난 용서 구할 일 한 적 없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신도 나가.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는 남편을 보고 윤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수연과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왔습니다. 회사 사표를 냈고 상속 포기 서류도 작성했어요. 수연아, 나왔어. 윤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윤호는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호 씨, 그 가방은 뭐예요? 아,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 네. 지난 5년 동안 난 충분히 깨달았어. 난 수연아 너만 있으면 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수연을 끌어안았어요. 늦어서 미안해. 이제라도 함께하게 해줘.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윤호는 서툴게 아이들에게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예준아, 이거 먹어봐. 감사합니다. 예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호는 그 작은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호는 아이들을 재우려 했습니다. 아저씨. 예준이가 윤호를 불렀습니다. 응?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 순간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줄래? 윤호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수연도 함께 껴안았습니다. 네 식구가 한데 엉켜 울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김재문과 윤경자가 서 있었어요. 수연아. 윤경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손주들.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김재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김재문과 윤경자는 쌍둥이를 봤어요. 쌍둥이는 낯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누가 왔어? 방에 있던 윤호가 말소리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어요. 예준이와 예나는 아빠 뒤에 자연스레 숨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윤호가 먼저 나서서 수연을 제 뒤로 숨겼어요. 부모님이 여길 왜 찾아오셨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수연아, 미안하다. 윤경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김재문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는 김재문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작 말 한마디로 용서를 비시려고요? 수연이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윤호가 먼저 나섰어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윤호밖에 없는데 자식도 손주도 다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후회가 되었나 싶었죠. 아니다. 내가 다 보상하마. 김 회장이 빠르게 말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에게 부탁했어요. 윤호 씨, 예준이랑 예나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줄래요? 그래. 내 마음 편한 대로 해. 윤호는 예준이와 예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아빠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윤호가 안으로 들어가자 수연은 전 시부모님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얘야, 그건 어머님이 그 후에 찾아와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병원도 못 갈 뻔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의 의료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죽을 위험에 놓인 채 태어났겠죠. 미안하다. 김 회장이 사과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흐르려는 눈물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 이름은 강혜준, 강혜나예요. 제 성도 아니고 윤호 씨 성도 아니죠.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도 없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저와 함께 살았어요. 새벽에 김밥 팔러 나가는 저를 따라 같이 새벽바람 맞으며 나갔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래도 이 늙은이가 손주들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니? 수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매몰차게 쫓아내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주들이라도 보게 해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있는 윤호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온 남편 윤호. 그리고 이제야 아빠를 되찾아서 하루하루 행복해하는 아이들. 그렇게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요? 내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랬다. 미안하다. 김 회장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속죄했습니다. 5년 동안 고집을 죽은 전 아내만 그리며 사는 아들을 보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거였죠. 옆에 앉은 윤경자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수연은 그런 전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강압적인 시아버지 그늘에서도 눈치를 보며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며 도와주려 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남편에게서 부모를 빼앗고 아이들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빼앗는 결정을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의 욕심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이 지나도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과 윤호 씨를 위해서라면 수연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은 조금 열어둔 거였죠. 김재문과 윤경자도 그 정도로 만족하고 돌아섰습니다. 지난 5년간 죽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며느리였으니 단번에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생에 걸쳐 속죄해야 할 일이었죠. 며칠 후 수연과 윤호는 손을 잡고 여의도역 앞을 지나갔습니다. 쌍둥이들이 앞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널 다시 찾았어. 윤호가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도망가지 않아도 되죠? 수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다신 놓지 않아. 윤호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인 동생 미연을 지키기 위해 선택에 내몰렸던 수연은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다시 모든 것을 찾은 거였죠. 지난 5년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품고 갈 수 있을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울목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